네, 안녕하세요. 메타코드에서 통계 강의를 하고 있는 곽호빈입니다. 이전에 메타코드에서 올렸던 통계 강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조회수가 12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개념에 덧붙여서 문제풀이까지 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 편하게 강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쉽게 배우는 통계 입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통계가 과연 무엇인지, 무엇을 배우는 학문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통계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추론, 요약 등의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정도의 이제 하위 필드로 이 통계 학문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이 디자인은 실험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험 디자인, 실험 설계를 디자인이라고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약품의 효과를 성능을 실험한다든지 그런 통계적인 실험을 디자인할 때 쓰는 것이 디자인이라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스크립션인데요. 디스크립션은 정말 말 그대로 데이터를 통계적인 수치로 요약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 디스크립션 요약이라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쓰는 것도 요약, 시각적 요약이고요. 평균은 얼마, 중앙값은 얼마, 이런 수치를 제공하는 것도 수치적인 디스크립션입니다. 그리고 인퍼런스라는 필드가 있는데 인퍼런스는 표본에 기반한 모집단에 대한 추론과 예측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인퍼런스야 말로 정말 통계에서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디스크리션과 인퍼런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초 통계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추론에서 표본에 기반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계에서의 컨셉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표본에 기반해서 뭔가를 추론한다. 저희가 추론하는 대상은 모집단이고요. 근거는 표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타겟은 뭔가 제가 계산을 하거나 뭔가 데이터를 막 정리하거나 이런 거는 표본에 기반하겠지만 그런 작업들의 목적, 타겟은 모집단이라는 거. 근데 왜 모집단을 굳이 얘를 통해서 할까요? 모집단에 대해서 모집단 추론하면 되는데 모집단에 기반해서 추론하면 될 텐데 그 이유는 모집단은 통계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 나왔던 그런 개념어들을 한번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모집단이란 게 무엇이냐? 자, 모집단은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하는데, population 인구 아닌가요?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자, 모집단은 통계학에서 관심 조사의 대상이 되는 개체의 전체 집합을 의미해요. 전체 집합. 예를 들어서 제가 인구 조사를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 조사를 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가 이 전체 집합에 해당이 돼요. 5천만쯤 되겠죠. 자, 그 아래는 모수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모수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 자, 모수는 모집단에 대한 수치적인 요약을 의미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의 1일 평균 온라인 게임의 플레이 시간,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성인의 비율, 이런 거를 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랑 표본에서 구한 거랑 뭔 차이죠? 자, 얘는 전체 집합을 상정하는 겁니다. 모든 성인, 전 세계일 수도 있겠죠? 모든 고등학생, 이것도 전 세계일 수도 있고 제가 조사를 디자인하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전체 집단의 수치적인 요약을 모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모집단에 대해 수치적인 요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이해를 하면 이 모수만을 가지고 모수만으로도 모집단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모집단은 이럴 거야 라고 저희가 통계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표본은 샘플이라고 하는데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는 모집단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일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집단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를 아닌 표본으로 쓸 수 있으면 그냥 모집단에 대해서 하겠죠. 네, 이 일부이라는 거. 그래서 표본은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해서 추출을 한다는 거. 그리고
통계량, 자 이거는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데 스태티스틱은 표본에 대한 수치적인 요약이에요. 모수는 모집단에 대한 수치적인 요약, 통계량은 표본에 대한 수치적인 요약입니다. 그래서 통계량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의 평균 온라인 게임 플레이 시간, 그런데 1000명이 샘플링 됐죠. 1000명이 표본이에요. 또 여기도 보면은 성인 1000명에 대한 비율을 조사했죠. 1000명이 모집단의 일부고 1000명을 저희가 샘플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샘플 스태티스틱, 표본의 통계량을 통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고 파악하는 것이 이 통계의 기본 플로우다라는 것을 이해하신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고 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통계에선 제가 통계량, 표본에서 통계량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모수에 대해 접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표본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데이터, 이 자료로 표현이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량을 구하는 거예요. 표본은 데이터로 표현이 되는데 이 자료, 데이터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분이 이 4가지예요. 자, 첫 번째, 범주형 자료는 속성을 범주화하고 혹은 순서, 서열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한번 예시를 보면 편한데 하위 카테고리 한번 볼게요. 자, 범주형 자료 안에는 명목형 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명목형 자료는 단순히 속성만 분류하는 자료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혈액형 혹은 무슨 반, 학급의 반 이런 것도 그냥 서열 같은 게 없잖아요. 1반이 2반보다 낮고 이런 게 없죠. A형이 B형보다 낮고 이런 거 없죠. MBTI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MBTI에 대한 서열이 없죠. 그냥 구분만 해놓은 거를 명목형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순서 내지는 서열의 개념만 딱 주입한 것이 순서형 자료예요. 순서형 자료는 상대적인 크기 비교가 들어가고요. 만족도, 학력은 학력, 혹은 학업 성취도, 대학의 수업 평점 이런 것들이 이 순서형 자료가 됩니다. 평점이라 의미하면 A, A뿔, B뿔 이런 걸 의미하죠. 자, 그리고 범주형 자료가 아니라 이 양적 자료라는 것도 있는데 양적 자료는 자료를 이 데이터가 숫자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해요. 얘랑 뭐가 다르죠? 얘는 혈액형을 표현하면 A, B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얘는 숫자로 표현되는 게 양적 자료입니다. 자, 양적 자료는 이산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로 되어 있는데 이산, 연속 이 용어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이산이라는 거는 셀 수 있는 거, 연속은 셀 수 없이 약간 무한한 거 그런 개념입니다. 이산형 자료는 셀 수 있고요. 얘는 셀 수가 없고요. 자, 예시를 보면 편하겠죠? 이산형 자료는 빈도수. 자, 빈도수라는 것 자체가 셌다는 의미죠. 몇 번 빈도가 발생했는지. 자, 그리고 불량품의 수, 불량품이 몇 번 발생했는지를 카운트를 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카운터블 합니다. 자, 연속형 자료는 길이 내지는 시간. 근데 강사님 길이나 시간 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거는 길이나 시간을 저희가 구간별로 딱 이렇게 구획을 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거든요. 길이가 만약 예를 들어서 1.1cm, 1.01cm, 1.001cm 무한하게 갈 수 있겠죠? 이거 다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 분, 초, 그 다음에 계속 밀리세컨드, 나노세컨드 계속 갈 수 있죠? 셀 수 없습니다. 이거를 연속형 자료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종류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범주형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MBTI 데이터를 막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MBTI별 분포하는 성인의 수, 고등학생의 수 이런 걸 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가 뭔가 분석을 하고 싶어요. 더 깊이 있는. 자, 근데 이런 범주형 자료에 해당하는 MBTI 데이터에 대해서 요 양적 자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적용하는 모델링 방식을 사용한다. 괜찮은 모델이 나올까요? 괜찮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의 속성, 자료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거죠. 혹은 시각화를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제가 선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나요? 어렵겠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바 차트를 표현하는 게 편하겠죠. MBTI가 어떤 MBTI 몇 명, 얘는 몇 명, 얘는 몇 명 이런 식으로요. 자, 어쨌든 이런 자료의 종류를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에는 이제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수치적인 요약, 즉 통계량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통계량 한 종류가 한 3-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대표적인 통계량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은 영어로 모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최빈값은 이 한자풀이가 딱 와닿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값, 그걸 최빈값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예를 신발 사이즈를 제가 표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신발 사이즈가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 라지 4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자, 그리고 수량이 각각 사이즈에 대한 수량이 있어요. 각각 수량이 있어요. 자, 요 경우에 최빈값은 뭘까요? 최빈값은 얘가 되겠죠? 네, 얘가 25개로 가장 많기 때문에 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최빈값의 가장 큰 특징은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여기가 뭐 한번 보죠. 얘가 여기 만약에 뭐 10,000개다. 이게 10,000개고요. 아, 1,000개고요. 얘가 한 500개고요. 얘가 뭐 한 900개라고 합시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100개 정도, 100개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얘 혼자 갑자기 빵개예요. 얘 혼자 갑자기 빵개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보면 극단값일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최빈값은 미디움 사이즈야 라고 말하는데 큰 영향을 주질 않죠. 그래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통계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로 범주형 자료에 대한 대표값을 써요. 그렇죠? 얘도 범주형 자료죠. 그리고 2개 이상도 존재 가능하다. 네, 만약에 얘가 뭐 얘도 25개 나왔다 하면은 당연히 복수의 최빈값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미디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미디언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크기 순으로 정렬된 자료에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 딱 중앙에 위치하는 값. 저희가 정렬을 딱 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저희가 중앙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 마찬가지로 극단값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요. 관측값 변화에도 거의 민감하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게 뒤에 나오는 평균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평균을 구하는 그 공식상 이 극단값이 반드시 평균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줘요.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중앙값은 영향을 받지 않죠. 자, 그럴 때는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극단값이 조금 분포한다 라고 한다면은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한 이 중심 통계량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부터 9까지 이렇게 쭈르륵 있는 수열일 때 여기서 중앙값은 뭘까요? 제가 친절하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중앙값은 딱 정가운데 있는 5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9에서 10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10을 하나 추가됐죠. 자, 여기서의 중앙값은 얼마일까요? 똑같이 5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딱 절반이 5와 6의 사이가 돼요. 5와 6의 사이는 어떻게 표현하죠? 5와 6의 평균. 5와 6의 딱 가운데 있는 값. 5.5입니다. 5.5. 네. 그래서 중앙값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짝수게 있을 때는 이 가운데에 있는 값을 이렇게 평균을 해줘가지고 구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산술평균입니다. 자, 이제부터 평균이 좀 나오는데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균이 산술평균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arithmetic mean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값을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눠준 값이 산술평균이에요. 혹은 평균. 자, 모든 값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극단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극단값도 모든 값에 포함이 되니까. 그쵸? 이게 바로 산술평균을 구하는 공식인데 보면은 데이터가 n개가 있는데 1부터 이 노테이션이 i가 1부터 n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가중평균도 있습니다. 가중평균은 weighted mean이라고 하고 얘는 자료의 중요성이 각기 다를 경우에 이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이 공식에서 만약에 x1이 x2보다 더 중요해요.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0.5를 곱하고 얘를 0.1만 곱해줄 수도 있겠죠. 좀 작나요? 여기다 이제 5를 곱하고 여기 1을 곱할 수도 있겠죠. 얘가 더 중요하니까 x1이.
자, 이렇게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는 것을 가중평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식을 보면 더 직관적이죠. 자, 이게 바로 가중치입니다. x1의 가중치, x2의 가중치, 이게 xi의 가중치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자료의 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중치의 합으로 이것을 나누어 주게 돼요. 자, 이 공식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얘를 요약한 것이 이 서메이션,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각 자료의 각 중요도를 곱해서 이것을 싹 더해주고 뭐로 나눠주나요? 가중치의 합으로 나눠주면 가중평균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얘랑 사실은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사실 얘는 이 xi 앞에 wi가 모두 1인 경우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wi가 모두 있는데, 네, wi가 모두 있는데 얘가 전부 다 1인 거예요. xi의 중요도가 모두 1로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1을 전부 다 더하니까 n개만큼 있으니까 1이 n이 되겠죠. 얘랑 공식이 거의 똑같아요. 단지 얘는 이 중요도라는 텀을 뭐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얘는 이 중요도라는 텀이 모두 1로 equally weighted 됐다는 거. 그게 바로 산술평균입니다. 자, 기하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심값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자, 기하평균은 자료가 성장률 혹은 뭐 증가율 등 앞 시점에 대한 비율로 나타날 때 굉장히 유용한 통계량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음수가 아닌 자료값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요. 연간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이 기하평균을 구하는데 쓸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근데 얘가 앞에 산수평균과 뭐가 다르냐? 일단 공식도 달라요. 자, 공식을 보면은 좀 낯선 노테이션, 낯선 레터들이 있죠. 자, 얘는 뭐냐면 얘는 프로덕트예요. 얘 있죠, 얘. 캐피탈 파이는 프로덕트를 의미합니다. 즉 곱셈이에요. 얘는 서메이션을 의미하는 캐피탈 시그마의 곱셈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노테이션이 i가 1부터 n까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곱한다. 곱하고 얘를 곱한 개수만큼의 제곱근을 취해준다. 이게 기하평균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요걸 보시면 딱 이해하기 편해요. 1일 주가 상승률. 자, 1일 주가 상승률이 하루는 1%, 그 다음 3%, 5%, 10% 이렇게 갔다고 쳐요. 4일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한 거죠. 4일 동안. 자, 그런데 제가 얘를 4일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알고 싶어요. 자, 근데 이 기하평균을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이거를 그냥 산술평균을 합니다. 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자, 산술평균 암산 한번 해볼까요? 자, 19 나누기 4. 19 나누기 4니까 대략 한 2점 몇이 나오겠네요. 아닌가요? 자, 4점 몇이 나오나요? 네, 4점 몇이 나오겠네요. 4점 몇이 나옵니다. 4점 몇.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산술평균상 얘는 4점 몇 프로 상승한 거야. 자, 근데 까보면은 이건 사실 기하평균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하평균을 계산을 해보면은 3.74%. 3.74%만 성장을 한 겁니다. 3.74%만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일평균적으로요. 자, 또 이게 어떻게 또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어떻게 또 치명적으로 구분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T는 1, T는 2 이런 일이 데이트 타임이 2개 정도 있다고 할 때 자, 이날 제가 주가가 100% 올랐어요. 대박 쳤죠? 자, 그리고 다음날 바로 100% 박았어요. 완전 망했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제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첫날, 내가 어제 주식으로 100% 벌었는데 다음날 오늘 바로 100%를 잃었어. 자, 근데 친구가 이건 모릅니다. 기하평균 몰라요. 모르는 친구가 산술평균적으로 야, 그러면은
원금 회복한 거 아니야? 그냥 원금이네. 왜냐면 이거 둘이 하면 어차피 평균적으로 0이잖아. 더하고 나누니까 0 나오죠? 산수평균식으로는. 자, 그런데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과연 이게 원금 회복이 되는 주가 상승일까요? 아니죠. 기하 평균으로 이거를 바라봐야 일평균 얼마만큼 상승했고 성장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반과 2반의 학생이 각각 30명, 50명이 있다고 할 때 평균 성적이 각각 70점, 80점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두 반 전체의 평균 성적은 얼마일까요? 자, 먼저 각 반의 평균 성적과 각 반의 학생 수가 나왔어요. 자, 일단 평균 한번 공식으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반이라고 할 때 1반 제가 A라고 할게요. 그냥 A반, B반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A반의 평균은 70점이에요. 그래서 A는 70인데 얘를 저희가 어떻게 구했죠? 평균이니까 일단 평균은 이 아이들의 점수, 개별 점수를 모두 더하고 학생 수로 나눠요. 학생 수 30명이니까 30.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서메이션 해가지고 이 A의 학생들이 A 학생들의 점수가 서메이션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번엔 B 학생들은 B 반의 평균은 80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 50명이 분모로 깔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서메이션 그리고 뭐 B반 학생들의 점수가 서메이션으로 위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두 반 전체의 평균이에요. 두 반 전체의 평균은 제가 두 반 전체를 그냥 C라고 할게요. 두 반 전체의 평균을. 자, 그럼 C는 뭐죠? C는 두 반 전체의 평균은 자, C는 전체니까 30명 플러스 50명이 일단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분자에 얘와 얘가 들어가면 됩니다. 서메이션 XA 플러스 서메이션 XB. 자, 요렇게 들어가면 이 C의 두 반 전체의 평균 성적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저희가 원하는 건 지금 얘랑 얘인데 얘랑 얘만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거든요. 얘는 어떻게 구하죠?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오죠. 얘랑 얘랑 곱하면 XB가 나오죠. 그러니까 서메이션 시그마 XB가 나오죠. 자, 그럼 얘는 2100으로 계산이 되고요. 얘는 4000으로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각각 얘를 넣으면 되죠. 이렇게 넣고 얘도 이렇게 넣고. 자, 그러면은 2100 플러스 4000, 6100을 80으로 나눈 값이 이 두 반 전체의 평균 성적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바로 아래 문제도 바로 봐볼게요. 자, 국어 3학점짜리가 A 플러스 맞고 영어 2학점짜리가 B를 맞고 컴퓨터 4학점짜리를 C 플러스를 맞았네요. 과학은 2학점짜리인데 B고 자, 이때 A 플러스부터 C 플러스가 4.5와 2.5의 평점을 가질 때 자, 요런 스케일을 가질 때 4.5 만점인 거죠. 전체 과목 평점의 평균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 보면은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과목이 중요도가 똑같나요? 여러분들 1학점짜리보다 3학점짜리가 더 중요하죠? 중요도가 다르죠? 산수평균을 쓰는 걸까요? 가중평균을 쓰는 걸까요? 가중평균입니다. 자, 그럼 얘는 가중평균의 공식을 적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구분을 딱 해야겠죠. 과연 여기서 가중치는 무엇이냐? 중요도는 무엇이냐? 얘겠죠? 이 학점이 중요한 거겠죠, 학점. 그죠? 성적 평점은 A 플러스 B 이런 거고 학점은 얘잖아요. 자, 그러면은 가중평균의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 슬라이드 강의를 조금 이게 전으로 보내셔서 보시고 바로 써볼게요. 얘는 공식상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 가중치들이 바로 다 분모로 깔려요. 그러면 3 더하기 2 더하기 4 그러면 3 더하기 2 더하기 4 네, 3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 자, 다 더하면 얼마죠? 제가 암산이 들어가지고 11인가요? 네, 11 11이죠. 자, 그리고 위 분자는 어떻게 되죠? 각 중요도와 각 데이터를 곱하고 개별적으로 다 곱한 다음에 싹 더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조금만 써볼게요.
자, 3 곱하기 중교도니까 3 곱하기 A 플러스가 4.5라 했죠? 4.5. 자, 쭉쭉쭉 간다고 칩시다. 네. 조금 지울게요. 네. 네, 4.5 플러스 쭉쭉쭉 간다고 치고 마지막에 과학이 2학점짜리죠? 그럼 중요도 2 곱하기 B니까 B가 3.0이죠. 3.0. 자, 요거를 계산하면은 전체 과목 평점의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서 뭐 학점 계산기 이런 거 할 때 쓰는 공식이 이 가중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문제풀이를 정확한 답을 안 알려드리고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 산수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머릿속에 이 공식이 딱 떠올랐다 하면은 넘어가도 됩니다. 네, 어차피 저희가 이런 것들 손으로 계산할 일이 많지 않거든요. 이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제가 예제를 넣은 거니까 막 꼭 정답을 알아야 돼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5년간 물가 상승률이 각각 3%, 5%, 6%, 2%, 4%일 때 물가 상승률의 평균은 무엇이냐? 자, 이거 상승률이죠. 산수 평균이에요? 기하 평균이에요? 기하 평균입니다. 네, 기하 평균입니다. 자, 기하 평균의 공식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써보면은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좀 이상한가요? 제대로 한번 써보면 자, 이 평균은 어떻게 구했냐? 자, 데이터 개수가 n개면 n 제곱근 그리고 프로덕트, 그러니까 모든 곱셈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xi라고 쳤을 때 i가 1부터 n개. 자, 요게 바로 기하 평균입니다. 자, 근데 기하 평균은 이 xi에다가 얘를 그냥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기하 평균 설명드릴 때 음의 데이터는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양의 데이터만 0보다 큰 데이터만 취급을 할 수 있다 했죠. 왜냐면 이 제곱근 안에는 음수가 실수 체계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수학 때 배우게 되죠. 자, 그러면은 3%를 여기다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넣게 되냐면 자, 이제 공식을 바로 써볼게요. 자, 데이터 몇 개죠? 1, 2, 3, 4, 5. 5제곱근이네요. 5제곱근. 자, 5제곱근을 이렇게 취해주고 자, 이거 마찬가지로 정답을 구하진 않을 겁니다. 자, 3%는 이렇게 표현해요. 1 플러스 0.03. 얘는 어떻게 표현하겠죠? 1 플러스 0.05. 쭉쭉쭉 갑니다. 자,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1 플러스 0.04까지 가겠죠. 여기 4%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구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됩니다. 제곱근을 다 구하고요. 다 구하고 끝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은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 퍼센티지까지 100분율 단위로 맞춰줄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가 다음과 같을 때 중앙값은 자, 중앙값 구하는 거 너무 쉽죠.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소팅. 정렬을 쭉 합니다. 선생님, 오름차순인가요? 내림차순인가요? 상관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요. 자, 얘를 한번 제가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2, 3, 4. 이게 정렬이 은근히 눈으로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 7개인가요? 자, 7개 맞네요. 자, 여기서 중앙값을 골라야 돼요. 다행히 데이터 개수가 홀수입니다. 홀수계예요. 그러니까 정 가운데 있는 5가 중앙값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 통계량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중심값을 봤어요. 중심값이 아니라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중심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요 산포 혹은 산포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분산입니다. 분산은 영어로 variance라고 표현을 하고요. 편차 제곱의 합을 자료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해요. 편차 제곱의 합을 자료의 수로 나눴다? 자, 이 공식부터 볼게요. 이 공식이 표본 분산을 구하는 공식인데 얘는 정확히는 표본 분산입니다. 네, 얘는 표본 분산을 구하는 공식인데 자, 편차 제곱의 합. 편차 제곱. 얘가 제곱이 있네요, 여기. 그럼 편차는 뭘까요? 얘가 편차입니다.
편차라는 거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 전체의 평균의 차이, 데이터와 데이터 전체 평균의 차이가 이 바로 편차입니다. 편차 제곱의 합을 자료의 수로 나눈다. 얘가 자료의 수여야 되는데 왜 n-1인가요? 자, 얘는 표본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모분산,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구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없어도 돼요. 네, 그냥 n으로 나누면 됩니다. n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런데 n-1로 나눴다는 거는 이거를 표본에서 구했다. 이 분산을 데이터, 샘플 데이터에서 구할 때는 이 n-1로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왜 n-1로 나누나요? 자료의 수로 나눠야 되는데. 자, 요거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통계량을 구하는 이유가 뭐죠? 모집단, 모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한 거죠. 결국은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 통계량을 구하는 건데 저희가 이 통계량을 구할 때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모수에 가까워야 되니까 모집단을 잘 표현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좋은 통계량을 고르는. 그 중에서 불편성이라 해서 unbiasedness, 바이어스가 없다, 편향이 없다. 그래서 불편성을 만족하는 불편 통계량을 구할 때 쓰는 기준이 있는데 그 불편 통계량이 바로 얘예요. 얘입니다. 얘가 바로 모 분산의 불편 통계량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 얘입니다. n-를 나눠요. 자, 다음은 이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영어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고 단순히 분산을 제곱근한 값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만약에 표본 표준 편차다라고 하면은 n-를 나눠야 되고요. 모 표준 편차다라고 하면은 -1 할 필요 없어요. 그냥 n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데이터 샘플링을 해서 표본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량을 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n-1로 나누는 것이 그 아까 말씀드린 불편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기준을 만족하는 통계량이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준 편차를 굳이 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산을 굳이 왜 제곱근을 해요? 얘를 왜 괜히 스퀘어 루트를 취해서 계산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왜냐면 제가 만약에 키를 가져왔어요. 키를 가져와가지고 키가 여러 가지 막 센티미터 해가지고 다 있겠죠? 자, 제가 만약에 센티미터 단위로 해가지고 뭐 160, 170, 180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왔다 쳐요. 자, 예를 대해서 제가 분산을 구하게 되면 분산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충분히. 자, 근데 이 제곱이라는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산이라는 값의 스케일은 이 데이터의 센티미터 스케일이 아니게 돼요. 센티미터의 제곱을 한 스케일이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분산, 이 산포도를 구했는데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대충 구했는데 스케일이 달라져 버렸네? 그럼 얘를 이 원래 데이터의 스케일에 맞추게 이 제곱에 대한 이 컴퓨테이션을 제곱근으로 상쇄해 줄 필요가 있겠죠?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은 다시 이 센티미터라는 스케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산보다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이것도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S제곱. 자, 이 S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타내는 약어예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였죠? 자, 근데 특별히 얘를 S라고 표현하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표준 편차를 이렇게 그릭 레터인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로 봤었는데 통상 얘를 모 표준 편차라고 하고 얘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표본 표준 편차에 대해서 혹은 표본 분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문제 공식을 보거나 문제를 볼 때 시그마로 나왔다 모 표준 편차 혹은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이면 모 분산이겠죠. 제곱을 했으면 분산이 되니까. 혹은 S로 나왔다. 얘는 표본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지워가지고 자, 그러면 요 예제는 뭐냐면 앞에서는 제가 요 공식을 알려드렸어요.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요 공식을 쓴다. 자, 근데 얘를 조금 풀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얘랑 사실 같거든요. 근데 왜 같은지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n-1은 똑같죠? 얘는 구할 필요 없겠죠? 얘는 그냥 고려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랑만 서로 왜 같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같을지. 이게 같게 되는 거는 그냥 풀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그마 xi 제곱이니까 바로바로 넘길게요. 자, xi의 제곱 마이너스 2xi x바 네, x바 플러스 x바의 제곱. 자, 제가 요거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그마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거는 서메이션이죠. 자, 서메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 노테이션, I 노테이션, 얘가 루프를 돌 표식이 되어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이게 다 분배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게 아예 없는 친구에 대해서는 그냥 이 개수만큼, n개라는 개수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제가 디컴포즈 할 수 있는 거죠. 분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분해해 볼게요. 자, 분해하면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이 i 노테이션 없죠? 얘는 상수니까 i 노테이션 없어요. 얘 앞으로 나오고요. x 봐도 i가 없죠? 얘가 루프를 돌 표식이 없죠? 자, x 바 앞으로 빠지고요. 자, 그리고 xi는 얘가 i가 있네요. 그러니까 시그마 걸립니다. 이렇게. 자, 뒤에 x 바의 제곱. 얘도 i 노테이션 없죠? 자, 그러니까 얘도 그냥 빠지게 되는데 얘는 이거만큼 얘를 더했을 테니까 이 반복 횟수만큼 더했을 테니까 n이 붙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얘가 유도가 되느냐? 자, 보실게요. 약간 좀 더 수평을 맞춰서 써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n이 붙겠죠. 이렇게. 자, 얘를 어떻게 얘로 맞출 수가 있느냐?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 혹은 대학에서 통계를 공부하거나 혹은 통계 좋아하신 분들이 사실 통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개 증명을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공식을 다 풀어가지고 다 막 줄여서 추격할 건 추격하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트릭이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제가 표본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평균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얘가 만약 표본 평균이라 할게요. x바가 표본 평균인데 얘를 어떻게 구했냐면 시그마 x를 n으로 나눴어요. 네, 시그마 x를 n으로 나눴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시그마 x라는 놈은 n 곱하기 x 바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시그마 x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얘를 제가 n 곱하기 x 바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얘를 제가 n 곱하기 x 바로 바꿀게요. 이렇게. 얘 없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딱딱딱 공식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영향 안 받습니다. 얘는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2n x 바의 제곱 뒤에 플러스 n x 바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풀어보면은 얘가 돼요. 얘를 풀면은 얘가 돼요. 자, 근데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 뭐냐면 근데 굳이 이거를 왜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를 하나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분산을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더 쉬워요. 왜냐면 얘는 그냥 이 데이터 얘만 하고 이 평균만 알면은 뚝딱 구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문제에서 만약에 표본 평균은 얼마야? 데이터는 이래. 분산 구해. 그러면 평균은 얘가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분산을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훨씬 더 쉽죠? 네, 훨씬 더 쉽게 분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걸 한번 전개해서 이게 왜 서로 같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요. 표본의 크기가 10일 때, 자, 표본의 크기가 10, 자, 그럼 n이 10이라는 거죠. 자, n이 10일 때 데이터의 합은 20이다. 자, 데이터의 합은 20이다. 라고 할 때 데이터의 제곱의 합은 75래요. 자, 데이터의 제곱의 합은 75다. 자, 이때
표본 분산의 값은 자 제가 일부러 이걸 가져왔어요. 이 바로 앞에 나왔던 공식을 써먹으려고. 자 혹시 앞에 공식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강의를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원래 표본 분산 어떻게 구했죠? 표본 분산 S제곱은 어떻게 구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구했을까요? 떠올랐다면 해볼게요. 자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에 제곱하고 얘를 제가 표본 분산이니까 n-1로 나누라고 그랬죠? 네, 요게 바로 표본 분산의 공식이에요. 자, 근데 얘를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한 번 더 변형해서 공식을 쓸 수 있었죠. 어떻게 해요? 여기다 쓸게요. 어떻게 썼죠? xi 제곱에 네, 제곱에 이거 제곱이고요. n-1 자, 요 공식으로 제가 분산을 표현을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모른다 쳐요. 이 공식 몰라요. 이 공식으로만 얘를 풀어야 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이거 다 풀어 이거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얘를 다 전개해 가지고 다 일일이 넣어서 아까 썼던 약간의 트릭을 또 써서 힘들겠죠. 자, 얘로 바로 풀 수가 있겠죠. 자, n 얼마? n 10 xi 제곱 얼마? 다 알려줬어요. 75 얘가 75고요. x바 얼마? x바는 그냥 여기서 구하면 되죠. x바는 서메이션 x 서메이션 나누기 자료의 개수니까 2네요. 2 넣어주고 엄청 쉽죠? 자 이렇게 표본 분산을 혹은 분산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자 다음 통계량은 형태에 대한 통계량이에요. 앞에서 지금 뭐 배웠죠? 중심에 대한 통계량, 산포 내지는 산포도에 대한 통계량. 중심은 데이터의 중심이 무엇인지 데이터를 딱 대표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이 중심이에요. 혹은 산포도는 그 중심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나타내는 게 산포예요. 분산, 표준, 편차를 배웠고요. 여기는 형태에 대한 통계량이에요. 데이터 분포의 형태. 자, 한번 볼게요. 자, 외도는 스큐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포의 비대칭도를 의미해요. 외도는 양의 값도 가질 수가 있고요. 뭐 딱 0일 수도 있고요.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외도를 직접 계산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계산하는 방법은 있지만 좀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은 컴퓨터나 엑셀의 힘을 빌리시는 게 좋고요. 자, 외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외도는 분포의 비대칭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비대칭도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외도의 값의 수준으로 표현을 하는데 얘는 딱 외도가 0일 경우에는 이 분포가 정확하게 대칭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자, 그런데 외도가 음수부터 하죠. 외도가 음의 값이다. 외도가 음수예요. 만약에 외도가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